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 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그리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 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당근 좋아하시나요? 저는 반찬으로도 즐겨 먹고 갈아서 주스로도 자주 먹는데요. 당근의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식물성 섬유소가 풍부하고 장 속의 유산균인 비피더스균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 엽산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그루코코르티코이드 물질이 있어 항염증과 항알레르기 작용까지 하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당근은 저장성이 좋은 음식으로 손에 꼽히는데요. 물기를 없애고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영양소의 품질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사시사철 언제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당근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그리고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최악인 당근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비빔밥과 김밥처럼 한식에는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는 요리가 많습니다. 또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등산할 때 수분 섭취를 위해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산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이와 같은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이 비타민C를 모두 파괴합니다. 그럼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근을 기름 살짝 두른 팬에 볶아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려 주시면 비타민C의 파괴가 억제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생당근이 아니라 볶은 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효소의 활성을 막기 위해서 식초를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히려 당근의 눈 건강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는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에 최악인 당근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당근 볶음밥과 김밥입니다. 사실 볶음밥과 김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재료들을 볶으실 때 사용하시는 기름이 문제입니다.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오메가6 기름이 문제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오메가6 기름은 몸의 염증과 혈전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정말 많지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으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오메가3 기름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6 과다 섭취의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오일에 많이 들어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에 최악인 당근 음식. 세 번째는 야채 튀김입니다. 건강에 좋은 야채이니 튀겨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 탄수화물을 고열의 기름에 튀기게 되면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의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또 각종 피부질환과 관절염, 골다공증을 발생시킵니다. 계속해서 당독소가 많은 튀김 음식을 드시면
온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나아가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튀김 음식은 자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정말 풍부한데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한 사과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 사과 샐러드나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도 당근과 궁합이 정말 좋으니 당근 주스 만드실 때 꼭 레몬즙을 첨가해 주세요. 레몬 속의 구연산 성분이 비타민 C의 파괴도 막고 영양분의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려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서 만든 ABC 건강 주스와 양배추와 당근을 삶아 만든 해독 주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는 반드시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관계기관에서 조사해 본 결과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제품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에 비해 단맛이 매우 강하고 저렴하여 정말 많은 식품에 사용되는데요. 설탕이나 과일 속 과당에 비해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훨씬 빠르게 연결붙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당독소를 만들어 심혈관과 뇌 건강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간에 쉽게 쌓이기 때문에 지방간과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 당이 안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 속에 최근 논란이 된 발암물질인 아스파탐이 들어있기도 했으니 반드시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액상과당, 콘시럽, 옥수수 시럽 또는 인공감미료라고 써있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당근 속의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시력에 필수적인 로놉신을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피부와 점막 형성을 돕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요. 당근은 라이코펜, 루테인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에 눈 건강에는 필수인 식재료입니다. 이때 계란과 함께 드시면 계란 속 비타민 B군과 함께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피로회복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당근을 꼭 계란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계란을 삶거나 술안을 만들어 함께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영양소 손실이 적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당근과 최고의 궁합은 바로 기름입니다. 앞서 튀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기름이 최고의 궁합이라고 하니 황당하셨나요? 여기서 기름은 튀김이 아니라 샐러드용 오일이나 기름에 살짝 볶는 조리법을 의미합니다. 당근 100g에는 주황색소를 내는 베타카로틴이 무려 7620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는데요. 이는 채소 중 단연 으뜸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폐기능 증진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숨이 가쁘고 폐활량이 줄어서 고민이셨다면 꼭 당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만 생당근은 딱딱한 만큼 소화 흡수가 쉽지 않습니다. 생으로 드시게 되면 당근의 영양 성분 중 10%밖에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섭취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는데요. 기름과 함께 요리하시는 것이 당근의 영양소를 최고로 섭취하실 수 있는 기적의 요리법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당근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으니 꼭 껍질채로 깨끗하게 닦아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복숭아를 참 좋아해서 여름이면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신선의 과일로 불리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는 그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향긋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런 복숭아는 맛은 물론이고 당분, 유기산,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여름 종합 영양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어야 원기 회복에 좋다는 옛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이죠. 이외에도 복숭아는 여러 가지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복숭아를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를 비롯해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복숭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복숭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장어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은 물론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장어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인 레티놀은 눈 건강과 피부 탄력,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장어와 복숭아라도 함께 드신다고 무조건 보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소장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피아, 아밀라아제 등과 같은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장어를 드신 다음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앞서 말씀드린 소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은 위와 장에서 지방 성분이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여 복통과 설사, 장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어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대중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어 많이들 찾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끓여 만든 삼계탕은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답니다.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삼계탕에 곁들이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좋으며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삼계탕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비롯하여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바로 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래, 두통,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계탕을 드셨다면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숭아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복숭아에는 100g당 20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고 바로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과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고혈압 약을 바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며 가능한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와 사과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덕분인데요.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속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속 노폐물과 기미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가득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복숭아 또한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로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드실 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와 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스무디나 주스로 함께 갈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 함유된 시아나수소산이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멈게 하고 끈적한 가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 역시 가래를 삭히는데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가래 제거는 물론이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칼로리도 100g당 25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박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 제거에 매우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복숭아 역시 포만감에 비해 열량은 100g당 36칼로리로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펙틴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손실되는 무기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수박을 함께 드시면 이 두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만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숭아의 카테킨은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함께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해서 가족과 수다를 떨며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금세 한두 송이쯤은 뚝딱 사라지는데요. 포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제철인 포도는 달콤한 향과 맛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해 항산화 과일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포도는 예로부터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를 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최근 논문에는 포도를 매일 섭취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 두통, 체중 증가 등 신체의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포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포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포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셨을 때 혹시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처럼 떫은 맛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레페놀 때문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에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탄닌은 몸속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강력한 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물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닌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계 소화기관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와 해산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방약과 상충 효과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약과 포도 역시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의 성분은 칼슘의 배출을 막고 혈압을 내려주며 흡수되고 남은 불필요한 양은 체내에 있는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약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남아있는 고혈압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이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의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와 고혈압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포도를 먹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전후 한두 시간 내에 포도 섭취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의 잘못된 섭취법은 포도 껍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혹시 포도 껍질을 빼고 드시나요? 이럴 경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기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포도 알맹이에는 없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이 레스베라트롤은 외부의 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특히 몸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미 악성으로 진행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여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포도 껍질도 같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과일이고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이라서 궁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포도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호흡장애,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기적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역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좋은데요. 따라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과 포도의 카테킨이 만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뇨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촉진하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역시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간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와 수박이 만나면 수박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심장질환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외농업과 식품화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독 물질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물질로 말론다이알데하이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이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폴리페놀이 이 두 가지 유독 물질이 소화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인 고기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실 때 와인을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과 여름철 기력 보충, 체지방 감소 그리고 노화 방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는 포도 껍질을 버리고 먹는 것이 있었으며 포도와 상극인 음식에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포도와 고혈압 약을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으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가급적 생포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궁합이 좋은 수박, 사과, 육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포도 잘 챙겨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식탁 위에 항상 바나나가 있을 정도로 온 가족이 바나나를 즐겨 먹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심장이나 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달래주는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음식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 더 간편하게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리다 보니 맛이 응축되어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에 매료되어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이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말린 과일의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설탕인데요.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며 되도록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특히 이 두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식단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주고,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음식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바나나와 우유가 몸에 최악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발효가 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근깨, 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의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유명 육상선수와 수영선수들이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 음식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미국 애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투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더디게 만드는 천연 소염제 역할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땅콩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